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같은 전략무기에 사용할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 지상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체 연료 ICBM은 연료 주입이 필요 없어 핵미사일 기습 공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번 고체 엔진 시험을 현장에서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형 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지성민 기자입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이번에 시험한 고체연료 엔진의 추력은 140톤 포수라고 밝혔습니다. 연료 연소에 따른 반동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중량이 140톤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2016년 9월 시험한 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추력은 80톤 포수였습니다. 당시 시험한 것은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백두산 계열 엔진으로 그때와 비교하면 북한의 로켓 엔진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추진력 벡터르 조정 특성을 비롯한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값과 일치되고 그 믿음성과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엄격히 확정됐습니다. 추진력 벡터 조종은 추력 방향 제어의 북한식 표현으로 엔진 노즐을 회전시켜 탄도미사일의 자세와 방향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북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에 쓰인 액체연료 엔진에도 추력 방향 제어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현장에서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실현을 위한 또 하나의 중대 문제를 해결했다고 치하했습니다. 최단 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의 출현을 기대하시며 그들을 따뜻이 고무 격려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신형 전략무기는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는 ICBM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체연료 ICBM은 액체연료 미사일처럼 발사 직전 연료 주입이 필요 없어 준비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기습 공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네,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버리고 선제 공격과 구분이 어려운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 의결에서는 적국이 일본 또는 미국 등의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을 경우 먼저 타격하는 개념인데 전수방위의 원칙을 포기하고 선제 공격의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패 역할을 해온 자위대가 창까지 갖게 된 겁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일본 자위대 반격 능력 보유를 못 박은 3대 안보문서의 개정안이 강요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3대 안보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을 말하는데 5년에서 10년마다 개정하는 중장기 방위전략 문서들입니다. 여기에 필요할 때 최소한의 자위조처로서 상대의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적국이 일본 또는 미국 등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 같은 징후가 뚜렷할 경우 먼저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하는 개념입니다. 공격받을 때만 방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포기하고 선제 공격의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격 능력 보유 추진의 배경에는 극초음속 무기를 비롯한 북한과 중국 미사일 기술의 비약적 향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격 중심의 기존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개정된 안보문서에도 국제사회의 우려라는 기존 중국에 대한 표현이 이번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현재 표현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과거 미일 동맹이 유사시 각각 창과 방패의 역할을 분담했다면 앞으로는 자위대도 창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비유됩니다. 하지만 개헌조차 없이 75년 동안 유지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도통신도 평화헌법에 담긴 전수방위 원칙이 형식적으로만 남게 되는 현상이 더 심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거품으로 진단하며 급락을 경고했습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추이 등을 감안했을 때 비정상적인 급등이고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 등으로 집값이 과대평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질 수 있고 금리 인상 여파의 낙폭은 더 커질 것으로 봤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택시장 안정성 보고서입니다. 2019년 4분기에서 작년 4분기까지 국가별 실질 주택가격 변화를 비교했는데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약 18%로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IMF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급증한 수요와 낮은 금리에 따른 거품으로 봤습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추이 등을 감안했을 때 비정상적인 급등이란 겁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로 집값이 과대평가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고 시장이 가격 조정에 들어간 만큼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습니다. IMF는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가격에서 10%포인트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는 올해 인상된 금리가 반영되기 전 자료를 기준으로 한 전망입니다. 올 들어 한국은 기준금리를 1%에서 3.25%까지 올렸고 이것까지 감안하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IMF는 금리가 3% 오를 경우 주택가격이 2%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거품이 빠지는 시기에 금리까지 인상되면 과거 주택가격 붕괴 때처럼 장기간 가격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며 1991년부터 96년까지 계속된 하락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하락한 기간이라고 IMF는 명시했는데 1991년 2분기 고점을 기록한 후 22분기 연속 하락해 34%가량 급락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통화 내역 등을 법무부에 무단으로 전달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소환된 건데 이 전 지검장은 자료 제출은 법무부 감찰 규정을 따른 것일 뿐이라며 적반하장식 보복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재작년 10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확보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통화 내역 등을 법무부에 무단 전달했다는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 감찰 결과 윤 대통령은 채널A 수사 감찰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배포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첫 징계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이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이 당시 채널A 수사를 실제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는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자료 제출은 법무부 감찰 규정을 따른 것일 뿐이라며 적반하장식 보복 수사라고도 항변했습니다. 찍어내기 보복사람 당해서 중대비가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결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닐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에 앞서 함께 고발된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연구관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저에 대한 재수사가 징계가 정당하다는 그 판결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올해 6월 서울고검이 고발단체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만 6천여 명 발생했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는 14주 만에 최다였는데요. 방역당국은 아직까지는 재유행의 규모와 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 역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연말연시 모임이 늘 것에 대비해서 다중밀집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6만 6,953명, 한 주 전보다는 4,200여 명 늘었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보면 9월 첫째 주 이후 14주 만에 최다로 잠시 주춤하던 확산세는 최근 다시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재감염 발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BN1 변이 비중이 17%까지 오르는 등 여러 변수로 재유행 예측은 쉽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어서 이번 겨울철 재유행의 규모와 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행 규모가 다시 증가하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 해제 시기를 두고 방역 당국은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방역 당국은 다음 주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를 거쳐 오는 23일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판단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추이를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스크 의무에 대한 조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날짜를 먼저 정할 수는 없습니다. 11월에 한번 꺾였다가 지금 12월에 좀 더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규모 추이들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재유행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동절기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연말연시 모임이 늘 것에 대비해 다중 밀집 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18세 이상 대상자 대비 10.6%, 60세 이상 대상자 대비로는 26.7%를 기록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민희입니다.